예, 안녕하십니까. 방검석유과대 박창범입니다. 제가 이거 정확하게 어떤 자리인지 잘 모르고 와서 이제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여기서 다루지 않은 분야나 아니면 짧게 다룬 분야 같으면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보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계획한 그 강연 내용은 이 선조께서 남겨놓으신 여러 유산들이 있는데 그 유산 중에 오늘날 이제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유산들이 있고요. 그것을 현대에 다시 되살려서 현대에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의식을 가지고 한 이유는 우리 고대사가 특히 이제 학문 분야에서는 고대사나 또 그러니까 인문학, 사회학, 또 과학 이 전체가 현대의 우리가 문화를 구성해 나가는데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적죠. 특히 이제 과학 분야는 전통과학 분야하고 현대과학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이나 또 과학관 같은 데 가면은 전통과학 분야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그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죠. 가서 봐도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 선조가 한 활동이 그냥 기록으로 박제되어 있다는 느낌, 그리고 현재에 발달된 그 현대과학에 비해서 굉장히 열등하다는 느낌, 그것밖에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은 불과 이제 100년도 안 된, 한 50년, 60년 정도 된 그런 과학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요. 적어도 이제 서양에서는 짧게 잡아도 한 400년 정도 근대 현대 과학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그 역사를 지닌 그 과학의 역사를 지닌 분들하고 같이 해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모자라게 되겠죠. 이 학문의 저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학문을 하는 데는 그 도제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특히 과학에서 그렇고 다른 분야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 선생님은 그 전에 선생님한테 배우고, 제가 우주론을 80년대에 이제 유학을 가서 처음 연구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전 세계에 우주론 교과서가 없었습니다.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교과서가 없었어요. 우주론이라고 하는 학문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책이 전 세계에 한 권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우주론을 사람들이 공부를 했느냐? 직접 어떤 특정 주제에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을 연구한 논문을 찾아서 보고, 또 그 논문이 인용한 논문을 또 보고 하거나,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주변에 우주론을 한 사람이 잔뜩 있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물어볼 수도 없었고, 또 그 당시에는 도서관에 가서 학술지를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학문적인 이제 저력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전통시대의 그 과학이 현대 과학과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제가 상황을 좀 바꿔서 이 현대 과학이 전통 과학의 그 흐름 위에 연결되도록 하는 작업을 좀 하면은 우리의 과학이 훨씬 더 저력을 가지고 풍부해지지 않을까, 또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시범적인 연구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제가 연구하는 시간에 거의 지금은 이제 거의 99%까지 됐는데요. 99%는
제가 우주론을 연구하는 데 쓰고 약간 이제 꼭 해야 될 때나 또는 꼭 해야만 하고 싶을 때만 이제 좀 과학사 분야의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거기서 그 제기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다 소진될 때까지 연구를 다 하지 않고 각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가지씩만 쭉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기관은 그 고등과학원이라는 기관인데요. 혹시 조금 앞에만 끌 수는 없겠죠? 되게 줄을 조금만 줄일 수 있나요? 하는 건데. 네. 분위기가 훨씬 좀 나아지셨죠? 네, 좋습니다. 왼쪽이 제가 있는 건물이고요. 고등과학원은 그 미국 뉴저지주의 프린스턴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고등연구소라는 그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고등연구소라고 하면은 잘은 그 기관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아인슈타인은 대부분 잘 아시죠? 스피커를 너무 올리시면 네. 아인슈타인을 잘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30년 동안 연구한 그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고등연구소와 같은 그런 연구소를 만든 게 이제 코리아 인스티튜트 포 어드밴스드 스터디. 그래서 우리 이제 고등과학원이라고 그러죠. 연구원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에서 이제 고등과학원으로 옮긴 이유는 여기서는 어떤 잡무가 없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아주 운이 좋은 사람들인데요.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 아무거나 하면 되는 그런 연구소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우주론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또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해 가지고 이런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됐는지 이런 그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그런 연구 주제이죠.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역사하고 관련된 일을 좀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책에서도 이제 앞에 썼지만 그 1987년쯤 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저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나데일 박사님입니다. 저보다 2년 선배고 역시 우주론을 하는 분이세요. 유펜에 이제 유학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프린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자주 찾아와서 역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삼국시대 역사 얘기, 특히 이제 백제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그 우주론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밤새도록 역사 얘기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학교 교정인데 이제 그 도서관 앞이에요. 그 앞에 손가락 물고 가는 애가 제 큰 애입니다. 근데 귀국을 해서 93년에 저한테 역사 연구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제가 우연찮게 그 전에 이제 하도 설득이 돼서 연구를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됐던 거죠. 제가 이제 연구한 순서대로 이걸 말씀드리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주제를 흐름을 맞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전통과학의 기원인데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현대 과학, 우리나라에서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이 현대 과학의 기원을 잡자면은 일부는 이제 구한말에 시작된 교육으로 이제 기원을 잡지만
대부분은 일제시대 때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 과학을 현대과학의 기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과학의 기원을. 그래서 그 현대과학이 언제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냐 하는 것은 대체로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별로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질문을 별로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전통과학의 기원이거든요. 우리가 뭐 첨성대이기도 하고 또 금속발전이기도 하고 인쇄 거북선 얘기도 하고 이제 우리 전통과학의 우수성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전통과학이 우리나라에서 그럼 언제 시작됐느냐 하는 얘기는 잘 언급된 그런 주제가 아니죠. 그런데 과학사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전통과학의 기원은 한나라 때 우리나라 북부지방을 점령을 했던 한사군 때다. 이게 정설입니다. 한사군 때 우리나라를 식민화한 그때 중국의 과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과학의 기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실제로 확인을 하고 연구를 해봤느냐 하면은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그 유물들이 남랑 시대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확인을 해보자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 전통과학 기원은 이제 아무래도 서기 전 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시기는 이제 단군조선 시대인데 전통과학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 이 연구를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원래는 나델 박사님이 삼국시대 초기에 그 나라를 기술한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을 해보자 그랬는데 저는 이제 삼국시대가 역사가 분명하니까 제가 그때 생각하기로는 단군조선 시대를 나는 연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단군조선 시대의 기록을 나름대로 찾아보고 그래서 단기고사나 한단목의 단군 세기편에 있는 기록들을 이제 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여러 기록들이 이제 있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오성치루 기록이었고요. 그래서 5개 행성이 하늘에서 모였다는 기록이고 그것을 이제 5행성의 궤도 운동을 계산을 해서 서로 가장 결집한 때가 언젠가를 찾아봤더니 기록을 이제 단군조선 1년을 언제로 잡느냐가 불분명하죠. 그래서 1, 2년 사이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여부를 맞춰보면은 그래도 기록의 진위를 알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결집 현상은 짧게는 20년 정도에 한 번씩 일어나지만 그 5의 행성, 5개 행성이 궤도 운동을 하다 보면은 우연히 아주 좁은 각도 내에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필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단군조선 1년으로부터 쭉 계산을 했을 때 한 1년 이내에 실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한테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그런 결과였고요. 이 사진은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건 아니고 인왕산이고요. 그리고 그때 우연히 또 초생딸이 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별은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온 동방 박사가 봤던 별을 스캔해가지고 집어넣은 건데 그래도 위치하고 별의 밝기는 맞춰서 제가 그림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오행성이 이렇게 실제로 있었고 당시 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겠죠. 아마 기록을 남긴 게 아닌가. 그래서 우연히 남기긴 좀 어렵다 싶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문헌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문헌의 진위에 대한 시비도 있고 또 기록 자체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어느 단제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이 서력으로 몇 년이라고 하는 그 편년이 잘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지 말고 그러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직접 남긴 유물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자 해서 제가 이제 주제를 옮겨본 것이 이 고인돌 연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인돌 시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이름으로는 거성문화 시대고요, 또 고조선 당군조선 시대죠. 그래서 고인돌에 이제 제가 관심을 두게 됐는데, 관심을 두고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걸 깨닫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굉장히 많죠. 다른 나라에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제가 이제 이 연구를 처음 할 때만 해도 많은 보고서들이 전 세계 고인돌의 70%가 우리나라에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은 아마 한 50%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다른 나라에서 고인돌이 많이 발견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이제 논이나, 고인돌이 주로 논이나 산 기슭에 있는데, 옛날에 소가 논을 갈고 할 때는 고인돌을 피해서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콘크리트로 갈잖아요. 그러니까 걸그적거리니까 파가지고 그냥 파묻어 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도로 공사할 때도 이제 다 옛날에는 고인돌을 이제 외경시에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고인돌을 많이 파괴하고, 또 많이 어느 지역을 이제 수몰시키거나, 이제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고인돌들을 다 옮겨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죠. 그러면 돌덩어리 불가거든요. 고인돌 제자리에 있어야 제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건데, 그 방위에 대한 정보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걔네들끼리 이제 같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으면서 어떤 그 의미를 갖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냥 박물관의 어느 정원의 마당에다 쫙 갖다 놓으니까 그냥 돌덩어리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구들로도 쓰이고 건축 자재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파괴돼서 이제 50% 이하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파괴된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으니까 아직도 뭐 남한에 적어도 5만 기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에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죠. 고인돌에 관련돼서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왜 고인돌이 전 세계에 이렇게 다 퍼져서 있지 않고 굉장히 그 좁은 그 띠를 이루면서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국에까지 쭉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중앙 아메리카에도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그 좁은 띠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그런 미스테리도 우리가 풀 만한 주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고인돌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에 남겨놓은 실증적 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BC 한 1500년에서부터 AD 2세기까지 크게 잡으면 한 2000년 정도의 기간에 만들어졌다고 그러고요. 북한에서는 그것을 BC 한 3000년까지 잡습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을 축조하고 거기에 어떤 부장품이나 아니면 시신을 매장하고 하는 그 위에 뭘 새기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장 문화라고 그러는데, 그 매장 문화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 그런 문화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대의 그 문화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보고하기를 고인돌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제 그런 보고들이 있고, 그래서 남한에 있는 고인돌에 혹시 별자리가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고인돌을 조사를 했는데 지역마다 굉장히 편차가 나지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여기 김해 배총에 있는 이게 화면에는 안 나오고 여기 스크린에 나오는데, 네. 여기 지금 네.
예, 어떤 분이 좋은 게 제가 전국을 다 다녀볼 수 없는데 이제 한번 이렇게 매스컴에 나면은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사진 찍었다고 해서 이제 스케치도 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이쪽에 이제 이렇게 북두칠성 모양으로 이렇게 엎어져 있는 모양으로 7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이렇게 5개 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바위를 그냥 찍으면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건 이제 요건 제가 찍은 거라 이렇게 분필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잘 보이죠. 근데 여기는 이분이 그냥 찍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그게 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이렇게 엎어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그 구멍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동안에는 이제 성혈이라고 이제 불렀죠. 근데 이게 북두칠성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고구려 고분의 천정에 이제 그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 고인돌이 많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여기 이거는 이제 분명히 북두칠성입니다. 여기 해와 달이 있고요. 여기 해가 있고 여기 달이 있고요. 여기 북두칠성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5개 별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이거랑 굉장히 모티브가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이제 대체로 한 10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시대에 고인돌 덮개돌에다가 그 별자리를 새겼던 사람들의 후손이 고구려 고분벽화 천정에 북두칠성과 이 모성을 그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적 전승을 볼 수가 있죠. 이건 좀 다른 건데 이거는 하만 이건 이제 김해고요. 이건 양구에 가서 찍은 건데 어느 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넘어져 있는 성현이 선돌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숫선돌이고 이거는 암선돌인데 양쪽에 다 북두칠성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크게. 여기는 북두칠성과 삼성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예는 꽤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인돌에 별자리를 새겼던 그런 전통이 있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새기는 이런 별자리들이 있는데 이게 하늘에서 보시면 그 플라이데스 성단이라고 하는 중국 28수로는 묘수고요. 우리나라 별자리 이름으로는 좀생이별이라고 하는 별자리인데요. 이거 역시 고구려 고분벽화에 이렇게 묘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고인돌에도 그거 추정되는 그 별자리가 나타나죠. 이 고인돌은 굉장히 인상적인 고인돌인데요. 제가 이 고인돌 찾아서 거의 반나절을 이 함안에 가서 제가 헤매다가 어느 집 마당에서 발견을 했어요. 여기 벽 담입니다. 담. 이 집 담. 여기가 담 끝이고요. 이 집 마당 전체가 고인돌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고인돌에다 그 동네가 고인돌이 하도 많으니까 이걸 치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고인돌을 끼고 집을 지어서 살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다 찍으려고 하니까 찍을 수가 없어서 그 집 2층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3개가 있고 여기 6개가 이렇게 북두칠성이나 남두육성 모양으로 있고 여기 집중적으로 파져 있는 게 있죠. 예. 그리고 여기 고구려 고분벽화의 이 약술이고요. 여기 북두칠성이 있고 삼성이 있습니다. 네, 마치 이 남두육성과 삼성 모티브가 비슷하고요. 이건 고구려고 이거는 고려의 권준의 묘의 천정에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단상이 이렇게 낮을 줄 몰랐죠. 네, 북두칠성과 삼성이 이렇게 있는 고구려 권준의 묘인데 권준은 조선시대 초에 그 명재상이었던 권근의 큰아버지. 그리고 이것은 조선 말기에 이쪽에서 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해는 없을 수가 없네요. 잠시만요, 박사님. 하늘 좀 올려볼까요? 아니 뭐 화면 올릴 수 있어요.
스크린으로입니다. 올라간다. 시간 안 보이신다. 박사님 아직 자리 없으신데. 교수님 인기가 조금 좀 아니, 밑에다가는 뭘 넣지 말아야겠네. 요건 저 연적입니다. 연적. 연적에 여기 남부 육성과 삼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고인돌 시대고요. 요거는 고구려 시대고 고려 시대고 조선 시대. 그러면은 거의 3,000년 동안 이 모티브가 쭉 전승돼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인돌을 축조를 하고 그 위에 성혈을 새겼던 분들이 여기서 살다가 그냥 그 문화를 함께 떠나버리거나 사라져버리고 그 후손들은 다른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라 이 고인돌을 세우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문화적 전승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청원에서 출토된 고인돌 옆에서 출토된 돌판인데요. 돌판에 이상하게 이렇게 조그만 그 새겨놓은 것들이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새긴 겁니다. 이쪽은 이제 좀 약간 그 풍화가 돼가지고 이쪽은 많이 달아졌고요. 이쪽은 이제 온전하게 남아 있는데 그 모양을 잘 보면 이건 하늘의 실제 별들의 그 위치고요. 요거는 요것을 이제 모사한 건데 그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뒤집어 놓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마치 이제 물에 비친 것 같이. 근데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는 별자리도 하늘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 그린 고분벽화가 한 반 정도 되고요. 그것을 반전시켜서 그린 고분이 또 한 반 정도 돼요. 반반.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그걸 반전을 잘 시켰습니다. 이제 물에 비춰서 봐서 그런지 왜 반전을 했는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그런 반전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전이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게 별자리인 줄 몰랐어요. 하여튼 여기 큰 건 자리가 있고 용 자리가 있고 작은 건 자리가 있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이제 알아낸 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별자리가 진짜 새겨져 있더라. 제가 이제 과학을 좀 넓게 정의를 하면은 인간이 자연을 관찰을 하고 그 관찰된 지식을 인간의 활동에 활용한다면 그걸 저는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점을 치거나 아니면 어떤 상징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거나 어떤 목적으로 쓰든 간에 자연에서 얻은 지식을 인간 활동에 쓰면은 넓게 보면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과학의 출발은 적어도 청동기 시대에 고인돌 시대로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천문과학의 시점, 그리고 천문과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학의 시점을 적어도 삼국시대 초기, 그러니까 한사군을 통해서 들어온 그 중국 천문학이 한국 과학의 시원이 아니라 그 전 시대에, 청동기 시대에 이미 한국의 과학이 시작이 됐다는 거고요. 그 전 시대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독자적인 기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시대의 교류에 의해서 시작됐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적어도 삼국시대에 한사군을 통해서 들어온 중천문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겨진 과제는 이 고인돌이 우리나라 고대사의 정말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사를 밝히는 그 징검다리가 이 고인돌이 아닌가. 우리나라 고대 유물 중에 가장 풍부하게 남아있는
인물이 고인돌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이게 이제 고창의 그 유명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89년에 이제 처음 그 갔을 때 이제 여기를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벌목을 해놓은지는 모르고 그 옆에부터 탑사를 해 나가고 있었는데 막 숲속에서 고인돌 찾아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여기를 딱 왔는데 나무를 다 베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 수많은 고인돌을 보고 정말 감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렬이 이렇게 다 돼 있고요. 이 지역은 이제 성혈 있는 고인돌이 몇 개 없지만 경남 지방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속이었어요. 원래 이렇게 다 숲이었죠, 여기가. 근데 여기를 이제 시범적으로 여기를 나무를 벤 거예요. 예. 실은 요 숲속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인돌이. 네, 그래서 고인돌에 대한 말씀을 거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인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전통과학의 기원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삼국시대의 역사와 화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인돌 고분벽화에 있는 별자리, 아까 이제 조금씩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별 그림이 그려진 고인돌 고분은 25기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6기 정도는 연구를 하기에 좀 많이 이제 훼손이 됐거나 아니면은 목적이 별자리를 그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장식으로 그렸거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9기 정도가 연구를 하기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하기에 적합한 그런 고분벽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덕흥리 고분입니다. 이 덕흥리 고분은 세워진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고분입니다. AD 408년에 세워졌다고 거기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칸의 이 서쪽 벽을 보면은 여기 이제 달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그 7개의 그 C자 모양의 그런 별자리가 있죠. 요거는 북쪽 왕관 자리라고 하는 그런 별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렇게 약간 W자 비슷하게 이렇게 있죠. 요거는 이제 아마도 그 부테스라고 하는 목동자리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각 4벽마다 별자리를 새겨놨습니다. 또 이 견우직녀하고 이렇게 은하수가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죠. 전 앞칸의 남쪽 별자리인데 이 은하수 모티브도 우리나라 고인돌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인돌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이 구멍을 막 뚫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한쪽을 따라서 이것도 한쪽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새겨놨거든요. 이런 것들이 은하수를 표현한 게 아닐까. 덕화리 1호분 또 덕화리 여기 이제 뭐 이것도 4벽마다 쭉 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거 굉장히 큰 북두칠성입니다. 북쪽에 있는 거고요. 덕화리 2호분에는 사방을 뺑 둘러서 28수 중국의 28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요 칸에 쭉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리온 자리가 여기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 여기 황소 자리고요. 하여튼 이렇게 쭉 그려져 있고 그 위에 크게 북두칠성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19기의 고구려 고분 벽화의 그 별자리들을 쭉 보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고구려의 그 별자리들을 다 모아본 겁니다. 이 정도가 이제 고구려 시대에 지식이 있었고요. 이제 이미 그때는 중국 천문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국의 28수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그 28수가 아닌 다른 별자리 경우에는 중국의 별자리랑 모양이 다른 게 있습니다. 별을 연결한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고인돌 시대는 물론 달랐고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고구려 시대만 해도 그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스스로 이렇게 그렸던 별자리가 있고 또 중국에서 들어온 또 별자리가 있어서 그것이 혼재돼서 사용된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별자리 같으면은 그 중국에 없는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시대에 이미 많은 그 천문 지식이 있었고 또 우리 고서를 보면은 이 평양성 밑에 첨성대라고 딱 그 천문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에도 천문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오늘날 뭐 찾을 수가 없는데 네, 신라에만 첨성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고구려에도 첨성대가 있어서 천문 관측을 저기서 했던 거죠. 신라에도 이제 별자리들 그러니까 이제 신라는 척석청이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처럼 이제 석각부는 벽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이제 천문도가 남아 있는데 이 척석청은 그림 그릴 벽이 없죠. 그래서 불행히도 신라 천문학은 우리가 기록 말고 유물로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별로 없는데 이제 그 중에 그래도 유물로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덤의 부장품인데 여기 북두칠성 이 두 부부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태와 달이 있고 북두칠성과 남직성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은 우리 첨성대죠. 첨성대는 저는 뭐 이 앞에 수없이 많이 가봤고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을 텐데 저는 이 앞에 서면 항상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의 그 유산에서 여기 간 김에 여기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 앞에 서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한테 꼭 설명을 해줍니다. 이 첨성대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 대부분 모르고 그냥 보고 가요. 근데 이제 제 기억에도 제가 처음 첨성대를 갔을 때 느낌은 워낙 유명한 데 가서 보면은 너무 작죠. 모양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하고 집에 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와서 보면은 지난번에 조그맣게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가서 보면 좀 커 보입니다. 세 번째부터는 이제 관심 없어서 안 가죠. 그런데 이 내용을 알면 이제 굉장히 경이로운. 그러니까 이 7세기에 이 동아시아에 있는 천문학 지식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기단이 이제 두 층인데요. 지금 한 층은 땅속에 들어가 있어서 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기단석을 이루고 있는 돌이 12개입니다. 그래서 12개 이렇게 기단석을 있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1년에 12달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원통 몸통부가 있고 정자석이 2개가 있는데 원통 몸통부가 27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2개가 2층으로 돼 있죠. 그래서 27층은 달이 별 사이를 이렇게 돌아서 다시 그 위치로 오는데 걸리는 날수입니다. 그리고 29는 잘 아시다시피 29.5인데요. 초생에서 다음 초생이 되는데 걸리는 날수죠. 그래서 그걸 표시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27중에 여기 중간에 그 12층이 위에 문이 있어요. 그리고 3층이 있고 다시 12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12, 이 밑에 위에 12. 그래서 12달과 24절기를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에서 6층까지의 그 사용된 이 벽돌의 개수를 재보면은 16개, 맨 밑에. 그 다음 두 번째는 15개, 세 번째 15개 이렇게 16, 15, 15, 16, 16, 15 이렇게 그 개수가 이렇게 선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우연일지 모르겠는데 동지에서부터 춘풍까지 24절기의 날수가 딱 이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의 시작을 옛날에는 대부분 이제 동지로 1년의 시작을 잡았고요. 중간에 잠깐 춘분으로 1년의 시작을 잠깐 잡은 적이 있고 이제 대부분 동지로 잡았었는데 이상하게 이 돌수를 몇 가지 맞췄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좁아져가지고 맞추기가 좀 어렵겠죠. 하여튼 몇 가지 그 6층을 맞췄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빗장석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 안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중간에 구멍을 통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 몸통부를 이루고 있는 돌수를 제가 여기다 숫자를 적어가지고 다 세봤더니 364개예요. 그래서 왜 365개가 아니고 364개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올라간 다음에요. 요 밤에 깜깜한데 관측을 하니까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메우는 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딱 메우면 원통부에 있는 돌수가 365개가 돼요. 그래서 1년의 날수를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자석이 작고요. 요 밑에 요 몸통부는 큽니다.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위에서 딱 올라가서 보면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은 조그만 네모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둥그런 것이 둘러싸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주 구조론이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둥글다 하는 천원지방으로 그 우주를 이해했었는데 그 우주론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천문 지식이 여기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천문 현상 기록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연구했던 것이 이 부분인데 천문 현상 기록을 연구를 한 이유는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그럼 시간이 임시 지금 8시까지 하시죠. 8시까지. 네. 시간 제한 없어요? 가급적 8시까지 하겠습니다. 그 나델 박사님이 저한테 이제 요청하신 게 고대의 천문 기록을 사용을 해서 그 당시에 이 천문 기록이 진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검증을 하면 그 당시에 그 역사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제안을 이제 해서 이 연구를 이제 했었죠. 근데 제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연구는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당군조선시대 연구를 먼저 했고요. 근데 이제 사료가 너무 부족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인돌 연구를 한 거고 또 삼국시대의 경우는 이제 그 뒤에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이제 발췌하기 위해서 제가 삼국사하고 한국기구사를 이제 봤더니 천문 관련 기록이 한 240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리의 자연현상 기록이 있었죠. 그래서 저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뭘 연구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신라본기하고 백제본기, 고구려본기를 보면은 거기에 있는 천문 기록의 개수 분포입니다. 그래서 신라본기에는 앞쪽에 이렇게 많이 있고요. 또 뒤쪽에 이렇게 7세기부터 또 많이 있습니다. 백제는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모양을 하고 있고 고구려는 한 1세기 말에서 2세기에만 주로 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삼국사기의 그 발문을 보면은 김두식 선생님이 굉장히 한탄을 한 그 말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삼국의 역사를 다시 쓰려고 했지만 너무나 사료가 부족해서 그 역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그 한탄하는 글이 있는데 이제 과연 보면은 이 사료 부족 때문에 많이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천문 기록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천문 현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식도 이렇게 쭉 있고 한데 그 천문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보는 게 아니죠.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기록을 보면은 중국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는 그 현상들이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삼국사기에 있는 일식 기록이 중국에도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중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성하고 달이 이렇게 하늘을 다니다가 행성이나 달이나 전부 다 우리 이 지구의 공동 궤도면에 거의 비슷하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행성이 이제 더 뒤에 있으니까 달이 행성을 이렇게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금성 같은 거 이제 태백 이벌
또 근처를 스쳐 지나가면 태백 범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횡성하고 달하고 만났다는 그런 기록은 대부분 중국 기록이 없는 독자 기록이에요. 그런 것은. 그리고 뭐 금성이 낮에 보였다든지 낮에 나타났다든지 유성이나 운석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기록은 거의 중국에 없는 독자 기록이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분들은 일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식 경우는 중국 기록에 있어야지만 사서에 남겨놓고 아마 다른 기록은 좀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기록은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해성 기록을 보면은 해성이 어디 나타났다. 그런데 해성 기록에서 적나라하게 이제 그 차이가 나는데요. 해성이 나타난 하늘의 위치를 중국 별자리로 표현한 것은 보면은 반드시 중국 사서에 그 해성 기록이 동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은 중국 기록이 없는데 중국 사서에 안 나타나는 해성 관측 기록은 반드시 팔방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성이 동북방에 나타났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부식 선생이 이 천문 기록을 이렇게 이제 뽑아가지고 넣다가 중국 사서를 이렇게 보고 중국에 더 정확한 별자리가 딱 표시되어 있는 기록이 있으면은 그 별자리로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원래 팔방위로 원래는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중국 기록이 없는 것은 그냥 팔방위로 남았고 중국 기록이 있는 것은 별자리 이름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잘 이제 얘기를 해주죠. 여기 한 가지 예인데요. 이건 이제 금성이 달이 금성을 가렸다. 여기 말로는 금성이 달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해뜰녘에 이렇게 그 금성하고 달이 만나서 해가 뜰 때쯤 되면 이제 금성이 달 속에 가려진 그런 것을 이제 복원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7세기인데 1400년 전에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연구를 할 때는 뭐 거의 2100년까지 거슬러가는 이 기록이 진짜 사실이겠는가 하고 굉장히 좀 옛날 그 고대 천문 기록을 굉장히 제가 과소평가했었어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경이로웠습니다. 아마 제가 이때 한 연구 중에 이제 굉장히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데요. 이거는 태백 주현입니다. 그래서 금성이 낮에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금성은 밝기가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가 이렇게 제가 지구라고 보고요.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성이 내행성이니까 이제 그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죠. 그래서 금성이 저 뒤로 가면은 동그랗고 어두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오면 점점 밝아져요. 그러다가 최고로 밝아졌다가 태양하고 지구 사이로 이렇게 금성이 오면은 태양빛을 금성의 뒷면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지나가면 다시 밝아졌다가 다시 또 천천히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저 뒤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밝아졌다가 잠깐 확 어두워지는데 그게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금성이 낀 경우죠. 그러다가 다시 밝아졌다가 다시 천천히 어두워지면서 저 뒤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태백 금성이 낮에 나타났다고 하는 보였다고 하는 그 기록이 언제 있냐면은 바로 금성이 가장 밝아질 때 그때 기록이 나타나요. 이때도 그렇죠? 이때도 그렇죠? 이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게나 이 기록을 조작해가지고 아무 때나 하면은 이게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금성의 밝기 계산을 한 거하고 기록이 있는 거하고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측의 결과인 거죠. 그런데 이 3세기 초 이 시기는 바로 일본 학자들이 백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백제의 초기 역사가 이제 그 왕의 이름들이 반복되는 시기가 이제 있잖아요. 구수왕이 있으면 근구수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초고왕이 있으면 근초고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앞에 역사를 이제 거짓으로 넣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기록은 다른 나라 기록이 없으면서 백제 봉기에만 있는데 실제로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죠. 이건 그 다음 기록인데 이제 금성이 저 뒤에 태양 저 뒤에 있는 거고요. 점점 밝아졌다가 이제 태양과 지구 사이에 끼었다가 최대로 밝아졌다가 다시 천천히 어두워지는, 멀어지면서 천천히 어두워지는, 이렇게 금성의 크기도 변하고 밝기도 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대 기록의 진위 여부를 천체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밝힐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시범을 보여드린 거고, 우리가 고대에 있는 천문 기록은 그 서치학적인 연대 비교나 또는 어느 시점에서 또 쭉 거슬러 가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 기록 하나만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밝힐 수가 있는 그런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를 구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 사서에 자연현상 기록이 많이 있고, 그 자연현상 기록이 현재는 역사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역사적 사건의 절대 연대를 규명한다든지, 고대 왕조의 단역을 발견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느 특정 위치에서만 그 천문 현상을 볼 수 있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 그 사서의 신뢰성을 검증한다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다는 것. 좀 더 현대로 와서 조선시대 천문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인데요. 저기 창경궁에 가면은 관천대가 있죠. 그 앞에 보물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창경궁에 있는 거고요. 바로 옆에 그 현대 사옥 앞에 무슨 굴뚝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세종시대 때 지은 천문대입니다. 천문대. 그래서 이 세종시대는 전 세계에서 그 잠깐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이 제일 발달됐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천문학, 또 수학이 그리스 로마로 가고, 그것이 다시 또 중동 지방에 천문학으로 가고, 그것이 원나라로 오고, 그 원나라께 다시 우리 조선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집대성이 돼서 여러 가지 역서도 만들어지고, 역법도 만들어지고, 천문대도 만들어지고, 관측 기기도 만들어지고, 이때 이제 크게 천문학이 우리나라에 발달을 했죠. 그래서 많은 천문대들이 있고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이제 꽤 유명해졌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서울 정도 600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기억하시겠네요. 1993년에 1994년 서울 정도 600년 됐죠. 근데 1995년은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새긴 600주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600을 더하면 이제 199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조가 개성에서 도읍을 이제 시작한 다음에 그 도읍을 이제 옮기죠. 옮기고 나서 기념 사업으로 다음에 한 일이 이 천문도를 새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말박물관에 가면 이게 있는데, 이 천문도를 알고 있는 분이 1995년 이전에는 아마 우리나라에 10분도 안 됐을 거예요. 지금은 만원권 뒤에 있어가지고, 만원권 뒤에 있어도 모르시는 분이 있겠지만, 전 국민이 다 알게 됐고, 일기예보에도 막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이렇게 앞에 시그널 뮤직으로 막 나오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 당시만 해도 10분도 모르고 계셔서 제가 그때 600주년 기념 그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홍보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그 유명한 유물이 됐어요. 근데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단순히 꽤 오래된 물건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 과학의 자랑스러움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 천문도에는 어떤 말이 써 있냐면은 원래는 그 고구려의 석각 천문도였는데 전쟁 때 강에 빠져서 잃어버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태조가 즉위하고 나서 어떤 분이 그 인본을 바쳐서 태조가 이를 귀하게 여겨서 천문학자들한테 이걸 돌에 새기라 이렇게 명을 했는데 천문학자들이 돌을 새기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천문도의 내용이 실제 하늘하고 모양이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임금님한테 천문도는 그 왕의 상징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래서 임금님한테 이제 여차여차 하니까 이 내용을 좀 고치게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해서 천문도를 수정해서 새겼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데 첫째는 원본이 고구려 천문도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는 이 당시에 천문도를 수정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과학사학회에서 이 둘 다 부정을 합니다. 이 고구려 천문도일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 천문도 가져온 거다. 둘째로는 고구려 조선 초에 이거 수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막 나라를 세워가지고 정신 없는데 언제 천문 별자리를 다 관측해서 이것을 수정했겠느냐? 거짓말이다. 이거 금성문인데 안 믿어요. 돌에 새겨져 있는데. 근데 안 믿는 이유가 있느냐?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아우기우는 거죠. 그냥 그럴 리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냥 실제로 확인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중국 천문도에는 중국에 있는 전천 천문도 이렇게 많은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 천문도들 중에서 이렇게 정확한 천문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중국 천문도를 베꼈으면 보통 베낀 천문도가 더 안 좋아지겠죠. 더 좋아질 리가 있어요. 베껴가지고. 근데 중국 천문도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중국에 한 150년 정도 앞선 천문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별자리는 이거랑 굉장히 다르고요. 굉장히 그 상징성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되어 있는 별자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 모양하고 좀 많이 다르고. 두 번째로는 모든 별의 크기가 똑같이 그렸어요. 여기 사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별의 밝기를 구별해서 새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28수 중에 첫 번째 별자리가 각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중국의 중국의 별자리를 쭉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지금 요 각수가 여기 있거든요. 좌각 여기 이렇게 있죠. 요 밑에 있는 별자리가 1등성입니다. 위에 있는 게 3등성이고요. 이 실제로 새겨진 걸 보시면은 1등성은 크게 새겼고 3등성은 아주 작게 새겼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4등성, 5등성이 있어요. 이게 4등성, 5등성 이렇게 있는데 4등성은 또 훨씬 더 작게 그렸죠. 5등성은 뭐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작게 했죠. 근데 이 프린트한 이 책을 보시면은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책을 베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실제 별 밝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새기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새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수제 그 정갈자리고요. 여기 이제 북극 지방을 표현한 거고요. 북두칠성이 지금 이렇게 있고요. 이게 당시의 북극성입니다. 오늘날의 북극성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차운동 때문에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이 26,000년의 주기로 천천히 돌아가요. 그래서 이 별자리가 천문도에서 어디 있는가를 보면은 이게 언제 때 하늘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극성이 현재 천문도의 중앙에 있지 않고 이렇게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문도를 만들 당시의 북극성은
예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 천문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이 북극 근처는 조선 초의 하늘의 모습이고요. 이 북극 근처 바깥에 있는 나머지 별자리는 약 2000년 정도의 별자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증명이 되는데 이 바깥에 있는 것이 원도인 거죠. 2000년 전, 그러니까 고구려 초기의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원래 고구려 천문도니까. 그런데 중앙 부분은 이상하게 바깥하고 달라요. 이 부분은 조선 초기의 하늘의 모습이에요. 왜냐? 그때 임금님의 허락을 받고 천문관들이 천문도를 수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를 수정했느냐? 바로 북극 근처 여기를 수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 천문도 밑에 있는 설명이 다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문도의 가치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천상인차 분야지들은 조선시대 내내 그 사대부의 가장 교양 필수로 알아야 되는, 또 집에서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식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필사본들이 아까 보신 거는 이건 탁본이고요. 탁본을 가지고 있는 분은 몇 분 안 됐고 대부분은 이제 그 탁본을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그려가지고 집에 갑으로 좀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대학교에서 가지고 있죠.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최초의 천문도를 보면은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670년에 하나가 나왔고 1677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천문도가 일본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전천성도고요. 그 전에 7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천상열차지도예요. 이름만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름만 봐도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베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천춘의 요 설명을 보면은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천주에서 만들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천문학에 영향을 준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천문학사적인 얘기고요. 제가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으로 그 전통과학과 현대과학의 연결. 우리 선조께서 수천 년 동안 자연을 쭉 관찰해가지고 기록을 남겨놨는데 우리 후손이 그걸 전혀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범적으로 이 자료에 자료가 굉장히 현대과학을 하는데도 유용하다 이런 이제 연구를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이건 오로라인데요. 오로라는 태양에서 흑점 같은 게 떠오르면은 흑점은 자기장이고요. 여기 태양은 이렇게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입자들이 이렇게 전하를 가진 입자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양의 전하를 가진 놈, 음의 전하를 가진 놈들이 이렇게 가스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장이 떠오르면은 그 자기장을 따라서 이것이 태양 바깥으로 폭발 현상과 함께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흑점은 이제 태양이 대체로 11년에 한 번씩 흑점이 많이 나타났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흑점 주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흑점이 많이 떠오를 때 그때 폭발이 많이 일어나고 그 폭발이 일어날 때 우리 지구를 향해서 우주선이라고 하는 전하를 띤 입자가 지구를 향해서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은 우리 대기를 따라서 들어오면서 대기에 있는 입자하고 태양에서 온 입자가 부딪히면서 빛을 내는 게 그게 바로 오로라예요. 그러니까 오로라가 많이 생기려면 태양에서 입자가 많이 날아와야 되고 입자가 많이 날아오려면 흑점이 많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많이 쏟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자기 폭풍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고려사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요. 고려사를 보면 태양 흑점에 대한 기록, 또 오로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흑점은 흑자라고 써 있고요. 오로라 기록은 적기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적기가 오로라인 줄 사람들이 의심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 막대기는 기록입니다. 기록. 근데 이제 기록 그 막대기 길이를 제가 달리했던 것은 그 기록의 내용을 보면 차별을 둬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로라 같은 거 보면은 북쪽에 적기가 있었다.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쓴 기록이 있고 어떤 기록은 북쪽에 적기가 있었는데 불같이 밝았다. 또는 하늘에 닿았다. 또는 온 세상이 밝아졌다. 뭐 이렇게 그 강도를 달리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막대기 길이를 이렇게 이제 구별을 이제 했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근데 이제 저희 과학자들은 여기에서 주기를 찾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안에 어떤 주기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안 가져왔지만 소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걸 해가지고 어떤 주기의 파워가 쭉 측정을 해보면은 이 두 개 다 11년 주기가 강하게 있어요. 이게. 근데 그 11년 주기는 바로 흑점 주기입니다. 태양이 11년에 한 번씩 흑점을 많이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로라 기록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뭐 더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오로라 기록, 즉 태양 활동 기록이잖아요. 그러면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또 그 이전의 시대, 또 우리나라 기록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록, 중국의 기록 다 합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서기 8세기까지 가기 BC 8세기, 서기 전 8세기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 동아시아에 거의 3,000년 정도 되는 태양 활동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난 3,000년 동안 태양이 어떤 변화를 겪고 왔는가를 이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환경 또 그에 따른 지구의 기후 변화의 변화, 양상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예. 죄송한데 아까 말 표현이 붉을적자 또는 황자로 표현을 한 황색 같은 표현을 한 건가요? 붉을 적자입니다. 적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고위도 지역에서는 녹색 같은 그런 식의 오로라가 보이고 예. 중위도 지역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적색의 오로라가 보인다는 게 과학 쪽에서 제가 들은 예. 지식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은 고려 시대가 우리 중위도 지역이 맞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예, 왜 고려 시대 그 얘기 제가 빠뜨렸는데 전 세계에서 오로라 기록을 가장 많이 남긴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느 날 오로라 기록 우리가 잘 오로라 못 보잖아요. 물론 가로등을 너무 켜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북극,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북극이 있고요. 자기장의 북극이 있습니다. 이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이 가리키는 북극이 있어요. 예, 자북. 자북은 지구 자전축하고 조금 벗어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캐나다 북쪽에 있지만 고려 시대 때는 우리나라 위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씩 돌아가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약간 저위도에 있기 때문에 녹색보다는 적색 오로라를 볼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요는 뭐냐면은 우리 선조들이 이제 이런 목적으로 관측을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자료가 많이 있고 또 우리 선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중국과 일본 기록을 다 합치면은 정말 현대 과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한중일 삼국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독특한 지역인데요. 이 왕조의 왕실 천문대를 만들고 그 천문관이 중국 같으면은 2,800년 동안, 우리나라 같으면 2,100년, 일본은 1,400년 동안 꾸준하게
그 공식 기록을 남겼어요. 전 세계 이런 민족이 우리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에 없는 학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천문 기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역사를 검증할 수도 있고 또 이런 현대 과학을 장기간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할 수도 있고 합니다. 서양에 이런 어프로치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거기는 기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그 헨리의 성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헨리가 헨리의 성을 본 거는 가만히 이거던가? 예. 아무튼 그 헨리의 성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전에 우리나라는 헨리의 성을 계속 관측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려 시대 때 헨리의 성 관측 기록인데 헨리의 성을 단 한 번도 안 놓치고 다 기록했습니다. 여기 989년부터 쭉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조선 말까지.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76년 주기입니다. 그럼 여기 예를 이제 하나 들어보는데요.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요.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그 박물관 서유문구 전시는 도서관에 전시가 돼 있는데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 유리 상자 속에 들어가서 한 장 한 장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영조 35년 1759년에 헨리의 성이 나타났을 때 실제로 그 천문관들이 그 헨리의 성을 이제 관측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하늘에 그 통상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그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때부터 쭉 기록을 남긴 다음에 그걸 책으로 묶어서 성변 등록해가지고 딱 그 저장을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카피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서원관에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승정원에 보내고 또 하나는 어디 보내고 이렇게 해서 몇 카피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한자 쭉 다 읽으실 수 있죠. 네. 저도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게 금 3월 11일 신묘일에 밤 5경에 이거 이제 별자리 이름이다. 이 별자리 이름에 그 뒤에 혜성이 나타났다. 그 허수도내, 이거 허수는 28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별자리니까 허수의 도내에 나타났고 요 별자리의 위에 있다. 그리고 거극 116도. 그러니까 북극에서부터 116도 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성체, 성생 이 어쩌고 뭐 이렇게 코리는 뭐 1척에 5천이다 이렇게 있고요. 이게 3월 11일이잖아요. 3월 12일, 3월 13일, 3월 13일에 꼬리가 짧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관측한 사람들 서명을 다 했습니다. 연대 책임을 다 지면 틀리면은. 왜냐면은 이 서원관에 천문관이 관측을 못했는데 지방에서 누가 관측했다고 올라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다 이런 기록이 구한말에 창고에 산더미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일본의 그 측구관이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걸 다 접수하고 딱 와서 보니까 이 책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막 비가 맞고 쥐가 쓸고 해가지고 이제 다 버리게 돼서 이 사람이 3권을 가지고 자기가 갔다. 그래가지고 인천 축구소에 거기 소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논문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가져간 3권 말고는 나머지 그 산더미 같이 있는 건 다 없어졌어요. 만약 그게 남아 있었더라면 정말 세계 천문학사에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됐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세 개의 그 기록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 이제 그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기록이
이제 사진도 있고요. 이런 사진이 있고. 그런데 그 세 개 중에 그 세 개가 이제 다 논문만 남아 있고 이제 없어졌어요. 원본이. 그랬다가 해방이 된 지 한참 뒤에 손보기 선생님이 지방에 어딜 갔다가 어느 뉴욕하에서 이제 고소를 파는 사람한테 책을 2권을 샀는데 그게 인천의 그 소장이 갖고 나간 3권 중에 2권을 샀습니다. 이거. 그래서 한 분은 완전히 없어졌고 이제 2부를 남아가지고 그 2부가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지금 전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들어가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보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간신히 살아남은 여기 보물 같은 자료인데 그 전에 있던 많은 걸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조선시대 때는 우리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정말 선조들이 치열하게 노력을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유성 문석하고 신성 기록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건 초신성 기록인데요. 선조실록이 있는 초신성 기록. 이건 뭐 그림 있으니까 제가 하나 그냥 설명을 해드릴까요? 선조 이게 1604년 기록이에요. 유명한 그 케플러 초신성이라는 기록인데요. 여기 천강이라고 하는 별자리 위, 그 다음에 천식 동원이라고 하는 이 별자리 밑에서 그 초신성이 터졌다는 기록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케플러 초신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초신성은 한번 터지면 이제 쫙 밝아졌다가 이렇게 며칠 쭉 밝아졌다가 다시 쭉 어두워진다. 천천히 어두워지는데요. 그 밝기 변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한 300일 동안 밝기 변화를 이렇게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이 관측을 했는데 이 빨간색 더하기가 유럽에서 관측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파란색 동그라미가 조선의 관상감에서 우리나라에서 관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관측한 사람은 이태리에서 먼저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확대한 건데 이게 이제 관상감의 관측 그 밝기 변화고 유럽에서 관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한 며칠 먼저 관측을 했고요. 이거 날짜 수예요. 그리고 그 초신성이 제일 밝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과 후로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나타난 건데 서양 기록은 굉장히 들쭉날쭉한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 기록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굉장히 정확한 관측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초 관측은 이태리였고 그 다음에 조금 몇 나라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케플러는 여기서부터 케플러예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서양 유럽에서도 케플러가 먼저 관측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차코나 이런 데서 관측을 먼저 했는데 이게 이름이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나라 기록이 103개가 있고요. 유럽 기록이 2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기록이죠. 그래서 이건 케플러 초신성이 아니라 관상감 초신성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광도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광도 곡선이 잘 나와 있어서 이게 이제 오늘날 초신성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초신성이 터지는 그 원인에 따라서 별이 이제 진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중앙이 무너져서 터지는 그런 초신성이 있고 옆에 있는 별이 물질을 계속 공급하다가 이게 그 물질이 이제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별이 무너져 내리면서 터지는 초신성이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이 광도 곡선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초신성이 어떤 초신성이고 그 다음에 1604년에 터진 걸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이 초신성의 그 변화를 우리가 보면서 이 초신성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고인돌에서부터 시작되는 여러 그 천문 기록 또 천문 유물 유적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이것이 다양한 분야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역사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데 역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이제 활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특히 제가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한 이유는 현대 과학의 포텐셜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전통 과학의 흐름 위에 현대 과학을 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훨씬 더 배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고,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전통 과학도 봐야지 이것이 박제화되고 죽은 열등하고 소용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의 개성과 창의성을 이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역사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으로서도 중요할 것 같고요. 현대 과학의 데이터도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이번 학기에 강의를, 고등과학을 강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나 맡았습니다. 근데 우주론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고천문학 강의를 하게 됐어요, 이번 학기에.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제가 정년 퇴임하기 전에 이 분야의 후진을 양성을 하고 싶은 생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동 해야죠. 대동. 차차차 시작. 대동 차차.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해와 달 내려와 오악을 비추네 삼조고 높이 날아 해품에 깃들고 두꺼비 높이 뛰어 달 속에 한겼네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해와 달 내려와 오악을 비추네 삼조고 높이 날아 해품에 깃들고 두꺼비 높이 뛰어 달 속에 한겼네 환인 당군이여 배달민족의 혼이여 환인 당군이여 백두산의 주인이여 북에는 북두칠성 남에는 남부육성 하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네 환웅 당군이여 배달민족의 혼이여 환웅 당군이여 백두산의 주인이여 정령유작 이상하고 백호현무 고요하니 전손이 다